그 순간 창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상한 장면이었다. 이상하네. 길게 이어진 골목을 지나던 창수의 눈길이 잠시 멈췄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82세 홍상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이후 이웃의 진심 어린 사랑으로 치유받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야기에 앞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홍상덕 할아버지 그의 일상은 언제나 같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챙기고 어두운 방 안에서 우유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그에게 우유는 그저 꿈에 불과했다. 그 시절 할아버지의 집은 언제나 가난과 배고픔 속에 있었다. 자식 5을 둔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밥이었지만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었다. 그 시절 우유는 정말 사치였고 하늘의 별처럼 손에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창수 씨가 지나간다. 어이, 창수, 오늘도 여기서 산책이구먼. 아, 상덕 할아버지, 예. 오늘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할아버지도 산책 가시려고요? 산책이라 그런 거 할 체력도 이제 남지 않았나 봐. 다만 가끔 이렇게 앞마당에서 잠깐씩 바람 쐬는 건 좋지. 할아버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듯 몸을 풀며 이야기한다. 예전 같으면 매일 아침 내가 단숨에 걸어 다니던 곳이었는데 말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요즘에 피곤해 보이시네요. 다시 기운을 차리실 거예요. 오늘도 우유 드셨죠? 창수는 할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우유로 화제를 돌린다. 그럼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게 나의 기쁨이지.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창수. 그럼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도 잘 보내.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며 창수에게 손을 흔든다. 네, 할아버지. 오늘도 평안하게 보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창수는 다시 한번 웃으며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할아버지는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약해졌다. 씩씩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에너지가 넘쳐 흘렀던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1970년대 인천의 고요한 백사장, 오직 바다의 파도 소리만이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들이 놓여있는 그 순간은 어느 때보다 따사로웠다. 젊은 홍상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거친 모래가 묻어 있었고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작은 모래성 하나를 쌓고 있었고 그것에 그의 모든 열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상덕 오빠, 그 모래성 진짜 잘 쌓았네? 여자는 조용히 다가가며 말한다. 그녀는 상덕이 모래성에 몰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나팔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손으로 넘기며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좋아할 만큼 멋진 성이 완성될 거야. 상덕은 손에 묻은 모래를 털어내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는 여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는 모래성을 한번 살짝 밀어봤다. 상덕이 깜짝 놀라며 돌아섰지만 여자는 벌써 도망가고 있었다. 야, 뭐 하는 거야? 상덕이 웃으며 외쳤다. 여자는 뒤돌아보며 장난기 가득한 눈빛을 보내며 도망갔다. 그 모습에 상덕은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하늘을 나는 듯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디 가? 상덕은 웃으며 뒤쫓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여자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러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행복이 가득했다.
여자가 바다 쪽으로 달리며 상덕의 팔에 스치듯 다가갔다. 여자는 한 번 더 웃으며 나 잡을 수 있겠어? 하고 말하며 바다의 물결을 넘기듯 다시 한 번 몸을 기울였다. 당연하지. 내가 못 잡을 것 같아? 상덕이 그녀를 한 손에 붙잡으며 말하고는 갑자기 그녀를 들쳐 안았다. 여자는 놀란 듯 웃었고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상덕은 그렇게 그녀를 안아든 채 모래밭을 걸어갔다. 너 정말 장난꾸러기야. 상덕이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숙여 그의 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럼 내가 왜 이러겠어? 오빠가 너무 재미없으면 내가 좀 더 해야지. 여자는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상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이 나누는 말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배어 있었다. 그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흩날렸다. 상덕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넘겨주며 말없이 바라보았다. 바다가 보이고 상덕의 발 아래 모래는 그의 발자국을 그대로 남기고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만이 그 순간을 채우는 듯했다. 상덕은 여자의 눈을 보고 말했다. 너랑 이렇게 있을 때가 제일 좋아.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우리만 있으면 돼. 여자는 그의 품 안에서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 이렇게 계속 있으면 좋겠어. 그 순간 햇살이 점점 낮아지며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바다도 그 빛을 받아 둘만의 세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갔다. 상덕과 여자는 다시 손을 맞잡고 웃으며 모래밭을 걸어갔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바람에 씻겨가면서도 그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래 속에, 그 순간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았다. 리듬에 서울의 중심에서 벗어난 낡은 동네, 좁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다. 둘만의 공간은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그들은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다.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집안일 다 챙겨줘서 고마워. 상덕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끝은 손톱이 거칠게 닳아 있었다. 하루의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오히려 아내를 걱정하고 있었다. 아니야. 여보가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녀는 말없이 상덕을 바라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월세는 언제나 미뤄졌고 이번 달도 예외가 아니었다. 걱정하지 마. 나 내일 아침에 또 나가서 돈 벌고 올게. 상덕은 가볍게 말을 했지만 그에게도 여유는 없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다. 월세 좀 내라. 안 내면 그냥 나가야 한다. 집주인은 차갑게 말했다. 그 말에 상덕은 잠시 말을 잃었다. 눈을 잠시 감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쥔 채 말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 한낮에도 길을 걸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었다. 이곳에서 상덕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상덕이 하루를 보내는 일터는 농작물 수확이나 도로 공사 현장 등 그날그날 바뀌는 다양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 중 자주 같이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서로 얼굴이 익숙했다.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땀을 흘리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역시 각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작업이 끝난 후 잠시 쉬는 시간, 김 씨가 말을 꺼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상덕은 잠시 삽을 놓고 김 씨를 바라봤다. 김 씨가 오늘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10배는 많다더라.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일하면 훨씬 나을 거야. 상덕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에 지쳐있던 그는 김 씨의 말에 심하게 끌리기 시작했다. 10배라. 그 정도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
상덕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불안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정말 내가 바라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흥분해서 말했다. 그렇지. 거기서 일하면서 돈 벌면 2, 3년만 해도 큰 차이가 나지. 그럼 고향에 돌아와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상덕은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매일 이렇게 힘겹게 일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먼 곳에 가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느꼈다. 그렇게 그는 그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상덕은 아내에게 사우디아라비아로 가겠다고 결심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였다. 상덕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그곳의 환경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 사막에서 흙먼지와 더위 속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정신없이 일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그는 한국에 홀로 남은 아내를 걱정하며 자신의 먹을 것조차 아껴가며 거의 모든 돈을 아내에게 보냈다. 지금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은 아내에게서 오는 편지였다. 처음엔 편지가 자주 도착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편지는 점점 줄어들고 몇 달이 지나자 그리운 소식조차 끊기고 말았다. 오랜만에 편지가 왔다. 상덕은 편지 봉투를 열며 그것이 아내의 편지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근에 집안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 배우자분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집을 임차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가 계약서상 임차인인 상덕 씨에게 온 것이었다. 그의 손끝은 떨렸다. 상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가 입을 열었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고요한 방 안에서 공기가 압박감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이 모든 걸 참아왔는데, 이제는 이게 뭐야? 그 말은 무의식 중에 터져나왔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이,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상덕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편지를 펼쳐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단을 내렸다.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는 서둘러 짐을 싸며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다.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상덕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상덕은 집으로 가는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생각을 되새기고 있었다. 곧 집에 도착할 텐데 그가 마주해야 할 아내와의 갈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상덕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런데 그가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아내와 다른 남자가 다정히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상덕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며 그들을 지켜봤다. 아내는 그 남자와 가까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 모습이 상덕의 기억 속에서 늘 사랑스러운 존재였기에 그의 마음은 더욱 아팠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나도 그래. 내가 옆에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추어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사실 이렇게 너와 같이 있으면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 너랑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몰랐지. 남자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상덕의 가슴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딘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차 가까워지는 그들의 모습에 상덕은 눈을 크게 뜨고 그 남자를 한참 동안 살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단번에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광철. 상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격렬한 감정이 치솟으며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상덕은 몸이 굳어버린 채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걷고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은 상덕에게 배신의 충격을 그대로 안겨주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박광철은 상덕과 한때 형님 동생하며 가까운 사이였다. 그 사람이 아내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상덕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와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박광철의 관계를 목격한 그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사라졌고 상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는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렇게 상덕은 아내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뒤돌아서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는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평생을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지만 이제 그 여자는 상덕에게 모든 것을 배신한 존재일 뿐이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홀로 살았다. 창수는 늘 그랬듯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 삼아 동네를 산책했다. 60세의 나이에도 그는 꾸준히 운동을 하며 체력을 관리하는 편이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산책을 시작했다. 그가 지나가는 동네 골목에서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쳤다. 그러나 그 순간 창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상한 장면이었다. 이상하네. 길게 이어진 골목을 지나던 창수의 눈길이 잠시 멈췄다. 홍상덕 할아버지의 집 앞에 놓인 우유 주머니 안에 우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소 같으면 우유가 배달되면 할아버지는 반드시 그걸 곧바로 마시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설마 오늘은 안 드셨나? 그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런 일이 있을 법도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찝찝했다. 할아버지가 우유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 집은 빨간 벽돌집이었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 집을 지키며 홀로 살아왔다.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그에게는 이상한 신뢰감이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한 번 더 우유 주머니를 바라봤다. 이거 뭔가 이상해. 그렇게 몇 발짝 더 걸어가던 창수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할아버지의 집을 다시 쳐다보았다. 이제는 걸음을 멈춘 채 혼자서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창수는 우유를 떠올리며 여러 번 갈등했다.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할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할아버지 집 앞에 왔을 때 우유는 그대로 있었다. 그 순간 창수의 심장이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된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떠올랐다. 요즘에 부쩍 할아버지는 기력이 약해지고 자주 기침을 하시며 몸이 안 좋다는 말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만큼은 아침마다 꼭 챙겨 마셨고 그 모습을 보면 할아버지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런데 오늘은 창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없었다. 이상하다. 아무리 그래도 우유 한 모금 정도는 마셔야 하는데. 오늘은 왜? 창수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며 할아버지의 집을 더 살폈다. 그가 느끼는 이상한 조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릿속은 온통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수는 손이 떨리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요동쳤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두려움이 창수를 마비시킨 것 같았다. 여기 이 집입니다. 창수가 힘겹게 말했다. 구조대원들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빛이 어슴풀에 들어오는 어두운 실내. 침묵을 깨고 구조대원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뒤 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저기 바닥에. 할아버지는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약간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숨은 고르고 있지만 그 기운은 몹시 약해 보였다. 할아버지, 창수는 다가가면서 걱정스레 불렀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창수는 가슴이 아팠다.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그 깊은 고통의 표정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랐다. 쓰러져 있는 동안 할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두려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병원으로 모실 거예요.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간신히 창수의 어두운 생각을 깨웠다. 할아버지는 조금씩 눈을 떴고 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구조대원들이 할아버지를 응급처치하며 조심스럽게 그를 응급차에 실어 나갔다. 할아버지가 쓰러진 이후 창수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주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고 그의 집은 이미 창수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 할아버지,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창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요즘에는 많이 나았어. 네가 자식처럼 대해줘서 좋다. 내가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처럼 소중해요. 창수야, 정말 고맙구나. 창수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몸이 불편할 때는 병원에도 동행했다. 손주가 방문하면 늘 함께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창수는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도 그런 창수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었다. 8년의 세월은 흐르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기력이 쇠해졌다.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창수를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창수야, 나 이제 끝인 것 같다. 내가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너는 정말 내 아들과도 같았어. 그 말에 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 창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 창수는 곁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창수에게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창수는 할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인 집 한 채와 상가 건물, 그리고 10억 원의 현금을 물려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유산은 할아버지가 남긴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그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에 나누겠습니다. 창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나누며 살 거예요. 창수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기며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갔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